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이 타는 듯한 무더위입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7월 25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친노 친문 적통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예비후보와 이재명 예비후보는 호남 관련 표현까지 논쟁거리로 삼으며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책 자문그룹을 띄우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싸고 윤석열계와 이준석 대표는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음 달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거셉니다. 당초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던 경찰은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제너시스 BBQ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청년 자립 지원에 나섭니다. 배달 포장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2030 세대 400명에게 점포 개설 비용과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이 백제 발언 논란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삼국시대의 백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갑자기 소환된 이유가 뭐죠, 평론가님? 백제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 백제라는 이 예전 우리나라의 나라를 언급한 것은 호남 지방을 뜻하는 뜻이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단독적으로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어떤 이 패권이라고 할까요? 권력을 잡은 적이 없지 않느냐, 백제 이후로. 그리고 DJ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충청의 이 김종필 전 총재와 연합하는 DJP 연합을 통해서야 대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인터뷰 전문을 보면 그래서 호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런 대화를 나누던 당시가 1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호남 출신으로서 이 대권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띄워준 의미에서 썼던 말인데 네. 이게 특정 어떤 문장이 와전되어서 딱 이 문장만 떼놓고 보면 마치 호남으로는 안 된다. 백제 후예들로는 대선에서 승리 못한다. 이렇게 호남을 좀 폄하하는 걸로 잘못 오독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캠프에서는 백제라는 단어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현 지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공격하고 있고 지역 감정이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억울하다. 이거 말 뜻 알지 않느냐. 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와서 해당 캠프 관계자들 처벌해라. 서로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왜곡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인데요.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네거티브 자제를 촉구한다. 정말 경선 과정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이유, 다른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면요. 전남 영광 출신의 이 전 대표 그리고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 각각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뭐라고 했냐.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정치적 확장력을 출신 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호남 후보 불가른으로 해석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프레임을 좀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네. 이제 내재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 7월 30일이에요. 이 만남이. 그리고 그때 당시 지지율을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25%에서 27%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얼마였느냐? 12%에서 한 13%, 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호남 중심으로 한번 통합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으로서는 이 후보가, 여기서 이 후보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상태니 좀 잘 해보십시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호남 후보 불가론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좀 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것의 시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통 논란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지역주의까지 온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게 바라는 그런 많은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의 어떤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통 그리고 지금 지역주의의 어떤 부분들 다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어떤 하나의 어떤 잔재로서 이제 버리고 가야 될 하나의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되살려 가지고 이 국면에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그 말씀 가운데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난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네. 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2020년 이 5월, 6월, 7월 그때의 어떤 수치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추세는 그러한 추세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생각이 이게 호남 후보 불가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와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 그 수치가 있으면은 추후에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패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혹시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지금 아침에 벌써 이렇게 우원식 의원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네거티브 계속하고 있으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두관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주의 불러내지 말라면서 이낙연 후보 측과 정세균 후보 측에 지적을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을 이렇게 대신해서 반박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구도가 가장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지금 그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고 1등을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무엇이든 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부자 몸조심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그렇게 너무 수세적으로 하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김두관 후보의 스탠스가 왜 이러냐 하면 김두관 후보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등을 하실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발언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네. 낮으시잖아요. 개인적인 그죠? 의견이라는 점.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낙연 후보보다는 가능성이 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미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가 본인은 지지층이 겹친다고 생각하고 추미애 후보를 비판하거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위에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이 재창출된다든가 하면 그때 본인의 역할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지금 수위를 앞서는 후보를 도와줬을 때 사실 본인이 역할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활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발언을 하고 보통 추미애 후보와는 그 지지층이 겹친다고 생각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뭐 노정객 이런 분들은 뭐 정치는 샘물과도 같아서 어떻게 흐를지 네, 모른다. 아직 예. 순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종 후보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뭐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콕 집어서 더 세게 비판을 하는 분이 있으세요. 홍준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비판을 하면서 이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속내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야권 입장에서는 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과거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처럼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던
나중에는 원팀을 이루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각 캠프에서 지금 네거티브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족 문제라든가 측근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미 그런 징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최종 후보가 돼도 제가 앞서 말했듯 감정의 골을 메우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의 화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이 민주당 내부의 네거티브 과정에서 나온 어떤 불씨들이 본선에서 새로운 네거티브 요소로 작용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세론으로 밋밋하게 경선이 끝나는 것보다는 아주 치열하게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가 서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게 낫기 때문에 아직까진 주요 여론조사에서 2등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이낙연 캠프 쪽에 다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야권 후보나 야권 내 이 정치인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네. 인터뷰 전문전 다 봤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이재명 지사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호남 홀대론의 맥락은 아니었어요. 본질을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이게 호남 홀대론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과거 저는 윤석열 후보 120시간을 이 여권 후보들이 공격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백제 이야기도 그렇고 앞뒤 문장을 보면 본질을 알 수 있는데 말꼬리만 잡아서 이렇게 꼬투리 잡기로 네거티브를 하는 문화 사실 이재명 지사도 그런 네거티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네. 사업자들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말꼬리 잡기식으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올바른 방식의 대선 경선 이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계를 17년 전으로 돌려볼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행적을 두고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기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죠.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탄핵을 함께 추진했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렇지만 실제 표에서는 탄핵 당시에 실제 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탄핵에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이낙연 이제 후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문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적통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민주당에 뿌리는 적통은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뿌리가 아니고 적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뿌리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뿌리 중에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탄핵이라는 이슈가 17년 전에 있었어요. 저는 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네.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직함이 뭐냐면 새천년 민주당, 즉 그 당은 당론을 뭘로 정했냐면 탄핵 찬성으로 정한 당이거든요. 네. 거기에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표결 전날, 탄핵 표결 전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입장 표명을 해요. 그런 그에 대한 반응을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이제 기사에 나온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매우 실망을 했다. 그리고 나는 당론을 따른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찬성의 어떤 성격이 기류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95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2명이 반대표가 나와요. 근데 한 명은 누구인지 알았는데 한 명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낙연 후보가 그 한 명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때 어떤 정황상으로 보면 반대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논란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적자냐, 뭐 서자냐, 맏며느리냐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까지 한마디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선거에서 도와주십시오 기준으로 편가르지 마십시오. 또 적대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요, 변호사님, 네. 이 논쟁이 방금 교수님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했지만 쉽게 공방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의 대변인단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서는 이 부분은 꼭 검증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해요. 사실 확인이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반대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반대한 게 아닌 듯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탄핵 관철 행동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서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가부가 갈리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계속 이게 도돌이표처럼 이게 서로 주장만 이제 난무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을 이낙연 후보가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국무총리를 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포스터가 어느 쪽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적통이 정통을 이긴다, 이런 포스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 적통은 이제 이낙연 후보나 뭐 정세균 후보 측을 얘기하고, 정통은 그 정동영 쪽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이재명 후보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스터가 돌아다녀서 우리는 그 내용을 내부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데, 정치권 인사라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본선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본선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캠프마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짧게만 네. 보강하고 싶은데, 제가 열린우리당 출신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결같은 대답이, 이건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표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탄핵에 동조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결 종족수 180석을 못 채우게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이 주된 전략이었는데, 네. 어쨌건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표결에 참석한 것 자체가 탄핵을 반대했던 열린우리당의 이 주류 그 당시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한나라당 편에 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상암본부장하고 있는 서른 의원이 당시에 공개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 기자였던 윤영찬 의원, 지금도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이죠. 본인 기사에서 이낙연 의원 찬성했다고 아예 확정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이 이낙연 후보 측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과거 문제로 이 대선 판도를 좀 논하는 게 옳은가에 따져보면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지만, 네. 진실만 놓고 본다면 표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뭐 이렇게 노무현의 적자냐, 서자냐, 맏며느리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노심이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노심 외에도 문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도 후보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하나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부탁드린다, 잘 지켜달라, 과연 김경수답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예, 이 선고가 난 다음에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와. 그래서 대통령을 부탁드린다. 여기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잘 지켜드리겠다, 초질관하는 이낙연다움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지켜드리겠다는 게 이낙연 후보가 당시 전화통화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밝힌 내용이다. 이 얘기를 두고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런 김경수 지사의 발언을 녹취록 작성하듯 공개해서 경선에 끌어들이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2012년, 17년 선거에 가장 최측근으로서 사실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에게 갖는 어떤 상정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화 내용을 모든 것을 공개한다? 저는 이거는 김경수 지사를 선거에, 경선에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인 것이고, 김경수 지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김경수 지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제 무사히 이렇게 퇴임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인 내용인데 그걸 네.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자나 여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로 전하다 뭐 이런 정도를 했다 그러면 얘기는 사실은 그 수준으로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김경수 지사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뭐 문심을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되겠지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이들의 어떤 행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말 1박 2일 광주에서 보낸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의식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조금 상승세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이 지역 언론 여론조사 보면요. 역전이 일어났죠. 크로스가 일어나 버렸어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징조입니다. 사실 호남은 예로부터 전략 투표를 한다는 말이 정치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략 투표의 핵심은 될 사람 밀어준다. 이길 사람 밀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안동 출신, TK 출신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이기는 지지율을 받아왔던 것인데 이게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이낙연을 내보내도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이 오히려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민심이 호남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균형추가 맞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 고향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40% 정도가 호남 인구라고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통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남의 역전이 나오게 된다면 이 효과는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으로도 퍼지게 됩니다. 왜냐? 서울이나 수도권에 호남 출신의 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주민분들이. 이분들의 민심이 수도권 전체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선은 내가 이미 정리했다는 생각으로 뭐 첫 행보로 안동도 가고 고향도 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호남에 2박 3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필요하다면 일주일이라도 머물면서 호남 민심 되돌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될 긴박한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만큼 뭐 여권에서는 이 호남 민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고 있고 이낙연 후보도 다음 주 광주를 찾는다고 하네요. 이 호남 행보 어떻게 봐야 될지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신경전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은 야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의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런 일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예비 이제 후보죠. 후보의 자,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뭐 그동안 항상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입당해라 얘기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미뤄오고 있는 중 아니었겠습니까? 평론가님 어떤 이야기가 오늘 오갈 거로 보이십니까? 일단 오늘 오후 6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국민의힘의 뭐 전직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동안 윤석열 캠프의 약점으로 꼽히던 게 현장 정치를 경험한 분들이 다소 적은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 비판을 의식해서 캠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당내 주자만 도우라는 그 경고와는 전면으로 위배되는, 배치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늘 2시 발표 이후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입당에 대한 어떤 시기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이 캠프에 국민의힘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런 입장을 서로 간에 전달할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100% 예측만 해야 되는 건데 오후 6시에 전격적으로 입당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날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을까. 다만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어떤 직접적인 의사, 입당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야기 정도를 나누면서 아마 이 6시 회동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소위 말하는 친윤계 사이의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잦아들지 않을까, 봉합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전망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에 어떤 얘기를 입당에 관해서 할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는 입당을 놓고 굉장히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네, 신경전이 계속됐는데 어제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서 입당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단일화, 물음표를 얘기를 했죠. 지는 쪽이 수백억의 작은 부담을 끌어안고 사라지는 단일화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8월이냐 11월이냐 하는 얘기하는 분들 솔직해져야 된다. 정확히는 8월이냐 내년 2월이냐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일정을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시금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알려진 그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캠프가 그러니까 사실 새로 거의 꾸려지다시피 보강이 되고 있는데요. 보강이 되는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도 네. 어제 오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8월 초에 입당을 하도록 강하게 권유를 하겠다. 8월 초요? 예,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권영세 위원장은 압박을 한다 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강하게 요청을 하겠다, 권유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회동이 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지금 갈등이 일정 부분 노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봉합이라기보단 서로 이해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윤 후보의 이 지지율 추이를 얘기하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상승세 하락세 얘기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주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와 달리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인 것과 달리 여당 차기 후보 지지율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당 후보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윤 전 총장을 향하던 어떤 지지가 여권으로 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여태까지 왔던 지지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부분이 PK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입니다. 여기는 확신층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엑스파일 그다음에 장모 구속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망가 중심의 정치 행보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실망감을 주면서 이 확신층이 아닌 부분부터 이렇게 동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빠지기 시작한 것이 PK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이에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여권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진 부분들이 일정 부분 여권 후보들에게 분산해가지고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서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친윤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대놓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SNS에 올라온 글들 또 관련 목소리들을 좀 저희가 모아봤는데, 자, 장제원 의원은 말조심을 당부했는데 속이에 경을 읽는 것이냐, 정진석 의원은 쓸데없는 압박 행사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정치평론가 혹은 여당 인사가 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지를 표현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당내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 보기에 뭐 썩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나왔어요, 평론가님. 일단 연판장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오후 6시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게 되면 네. 그러한 갈등은 조금 수면 아래로 잦아들 것이다 제가 예측한 바가 있고, 다만 우리가 지지율 추이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네.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채널A 방금 표에 나온 MBS 여론조사 지표도 6월 3주차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4%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4주차에 20%, 7월 3주차에 19%, 거의 지금 6주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달 반 동안 한 1% 정도에서 소폭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지율이 위험하다, 많이 내렸다고 평가하는 건 저는 좀 무리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건 전반적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 효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받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야권의 이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1% 정도밖에 안 빠진 건 제 기준에서 볼 땐 대단히 선방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설령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어도 이 빠진 지지율이 야권의 다른 후보들에게 흡수되었느냐? 이를테면 최재형 전 원장이나 또 다른 후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준석 대표도 여의도 연구원 회의에서 말했다는 게 기사로 나왔죠. 이게 이낙연 후보에게 가거나 지지 후보 없음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만의 강점이 더욱더 야권 내에서는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갈등이 뭐 크지도 않았지만 이따 쳤더라도 좀 잦아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꽃가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나 그 캠프 측에서 누구도 꽃가마 태워달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이러한 오해들이 오늘 두 분의 6시 회동에서 좀 원만하게 풀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꽃가마를 타게 될지 뭐 안 타게 될지는 이따 6시 이후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가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전 캠프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불과 뭐 몇 주 전까지 1위를 달렸는데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일단 내일부터 후원금 모금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막 뭐 정책 자문그룹 띄운다고 하고 오늘 2시에 예비후보 캠프에서 입장 표명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지율 반등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모든 변화는 지지율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의도 정치와 국민 정치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지금 여의도에 캠프를 차리면서 사실상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여의도 정치를 사실상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락세에 있는 지지율을 좀 멈추겠다, 뭐 그런 의지가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조직, 지금까지 했었어야 되는 걸 안 한 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대목이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국면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뭔가 과감한 선택,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힘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선 참여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경선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지지율의 어떤 반등도, 왜냐하면 네. 이제 다시 시선이 모아질 수가 있거든요. 반등도 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유리하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보시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힘당은 쓰지 말아달라. 국민의힘이 맞다. 국민의힘. 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당의 또 이름이니까요. 네, 뭐 정책 자문그룹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 전병민 씨의 이력이 논란이 됐어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좀 이제는 역할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병민 씨는 조금은 입장이 다른 것도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의 후보 측의 정책 자문 그룹은 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쪽에서 주로 짜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맡아 갖고 있는 거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쪽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개인적으로 알던 교수님이나 이런 정책 자문 그룹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연결해 주는 거를 전병민 씨가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캠프에 아마 공식 직함을 받거나 이렇게 뭐 그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일문일답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시 있습니다. 기자회견. 예. 네. 뭐 시청자분들, 우리 유권자분들이 관심 있는 건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 없다. 앞으로 후보들이 잘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 이 지금 보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21일에 이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SNS 정치 이제 시작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흐를 걸로 보이십니까? 지난달 28일에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선언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한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긴 시간의 준비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정기관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분이 나와서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성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은 시간이 너무 짧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 전 원장이 들어간 저희가 지지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9% 정도 나오네요. 평론가님, 뭐 지지율이 조금씩은 이 행보를 시작한 이후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이 다자구도에서의 지지율이 아니라 네. 야권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니까 조금은 뭐 갈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막 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직까지 어떤 식의 구체적인 정치 선언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 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편이죠. 선전요, 네. 실제로 뭐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가장 손해를 본 야권 후보가 누구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왜 그런 지금 거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최재형 전 원장이 흡수한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의 격차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현재 주자들 가운데 야권 2등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국면에서 지금은 사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야권 내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좀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인터뷰 등을 한다면 최재형 전 원장이 본격적인 정치 선언, 구체적인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 구도를 보이게 되면 여기서의 싸움은 또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야권 내부의 경선 판도, 뭐 아직 경선이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한층 뜨거워지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측면에서는 확실히 크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뭐 이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보면 뭐 기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 리스크가 생긴다.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대비되는 측면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변호사님 보시면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주 스님 분향소를 찾아서 합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크를 줄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정치 대선 출마 관련된 일정도 어느 정도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는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와 분석도 주변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치인들이 주변에서 처음부터 좀 보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좌를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바로 흡수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추진력도 보여줬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지지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최재형 후보한테 이제 야권의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한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최재형 후보한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이제 8월 내로 두 자릿수를 다자부도에서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재형 후보는 정치에 대한 명분을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인지도를 좀 올려야 되는 게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현실적인 인지도요? 과제는요. 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실 저만 해도 어떤 때는 최재형 후보의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름과 목소리,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후발 주자로서는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가 사실은 이제 강점이 있는 게 뭐 사실 부친도 대한해협의 영웅이고 또 뿐만 아니라 조부도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이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이제 케이스이기도 해서요. 이제 장점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야권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진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전 원장은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쭉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콕 집어서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시던데요. 네,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또 다른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뭐 가외 교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렇죠. 네. 아마 이 윤희숙 효과를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가장 아직까지는 유력한 주자가 그래도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상대의 1위 후보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상대가 만약에 반응을 해주고 비판을 해주면 덩달아 함께 언급이 되면서 몸값이 올라가는 게 정치권의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야권 내 후보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기조를 세워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네.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는 최재형 원장의 인품을 생각해 봤을 때도 네. 야권 내의 다른 후보들, 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뭐 유승민 후보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부터 초점을 여당 후보를 공격한다. 그리고 좀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걸로 잡은 것 같고 사실 이분이 이 탈원전 감사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 등과 치열하게 다퉜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국면도 조금은 약하지 않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그 임팩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일찍 이 여권의 유력 주자들과 각을 세우고 강력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초기에 수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또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저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다음 달 안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 만드는 게 어떤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사실 제가 원희룡 지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어요. 저희 고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신 모습도 봤고 또 사실 훌륭한 분이 아주 많은 훌륭한 점이 아주 많은 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한 100조를 확보해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치 파괴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잘못했던 정책을 다시 다 돌려놓겠다, 이런 정책적인 면도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최재형 후보는 이제 이번 8월 달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지사는 정치를 하신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리고 인지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 부분이 제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포럼 같은 거를 최근에 했을 때 현역 의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한 30여 명 자리를 같이 했는데 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화력도 있고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중적인 인지도, 지지율, 이분이 정말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 아마 캠프에서도 그 고민이 가장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 측에서 혹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정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범보수 관련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저희가 가른 기준 5% 이상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질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권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항상 또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어떤 인물과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김 전 위원장의 최종 원픽이 누구냐?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평론가님. 일단 그건 좀 천천히 드러날 것 같아요. 반드시 이번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실 건 분명한데 분명한가요? 지금 각 후보들, 특히나 이 야권의 많은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씩 물밑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조언을 주시고 계시다가 아마 야권 최종 후보가 드러나는 국면이나 그 직전쯤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좀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야권에 이번에는 좀 유례 없이 대선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야권 인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미디어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최고의 또 스피커 역할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칭찬하면 왠지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난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거든요. 그 영향력은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음으로 양으로든 대선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야권 인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캠프를 보강하면서 인사 발표를 할 때요. 거기 또 주목해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추천하거나 김종인 위원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킨 면이 있지 않을까. 그걸 살펴보면 거기도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야권의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선 주자들의 셈법 분석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유독 이순신 장군을 강조해왔습니다. 거북선 모형을 배경 장식으로 쓰기도 하고 대통령은 거북선 횟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전남의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자신들이 원할 때는 그렇게 이순신 정신을 강조하더니 정작 400여 년 뒤 충무공의 후예들이 바이러스로 쓰러져 갈 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틈만 나면 K방역 자랑해 오더니 백신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해서 국민의 자산인 함정을 21세기 유령선으로 만들어 놓고선 오히려 조기 귀국시킨 건 잘했다며 자화자찬이라니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칭찬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칭찬이란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할 거면 코로나 방역, 백신 수급이나 제대로 해주십시오. 한술 더 떠 군용기 수송은 누구도 생각 못한 대통령의 독창적 아이디어였다며 칭찬 세례를 퍼붓습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수송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오히려 이 정도 수습 방안조차 생각 못했다면 우리 군, 청와대 실무진이 도리어 실력이 없다는 걸 자인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보좌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부, 아첨, 칭찬은 구별을 해야죠.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칭찬 전에 책임부터 져주십시오.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처음엔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모호한 발언을 하더니 뒤늦게 SNS를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도 참모 탓, 야당 탓, 국민 탓은 아니니 진심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사과에는 인색하고 칭찬에는 관대한 기조는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마치 부동산 시장에 큰 안정을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임대차 3법으로 지난 1년간은 패닉리스가 대세가 됐다는 말 저만 듣는 겁니까? 홍남기 부총리님, 적어도 치솟은 전셋값에 힘든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자화자찬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발표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한 번이라도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공적이 먼저입니까? 이 정도면 누군가의 시조처럼 칭찬도 병인양 하여 국민들은 오늘도 잠 못 이룰 겁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말 천인공노할 일, 저희가 그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중학생 살인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옛 연인과 그 지인입니다. 자,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우리 평론가님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참 기사로 보면서도 가슴이 무너졌던 사건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가해자가 사실 이 피해자 중학생 아들의 이 모친과 동거를 했던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뭐 상습적인 폭력과 뭐 폭언 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에게 보호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 본인의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복수를 한다고, 아니 여기서 복수라는 단어가 저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신과 헤어지고 이별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해서 중학생에 불과한 이 전 연인의 아들 피해자를 결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피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무단으로 침입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지인도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정황 등을 제가 언론 보도로 봤을 때 절대 우발 범행일 수가 없는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그렇죠, 이런 범죄인데. 판단이 들고, 미성년자인 중학생 아들이 범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등에서도 보다 이 사건을 엄중하고 좀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도 짧게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우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청테이프도 미리 사고 저희 취재 결과도 좀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 근데 그리고 지금 그 CCTV 화면이겠죠. 저걸 봐도 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다. 그래서 지나가다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모르고 집안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뭐 이 피해자랑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걸 보면 아주 애써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침입을 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런 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맞닥뜨렸다가 아니라 저렇게 노력해서 들어가는 건 우발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100m 내에 그 접근 금지도 해달라고 하고 이랬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아주 위험할 때 누르는 그거를 사실 그게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 간의 소통이 잘 맞아요. 안 돼서 이 어머니한테 모친한테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걱정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복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걱정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제압을 할게라고 씩씩하게 엄마를 위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진작에 그 신변보호 요청하고 했을 때 스마트워치라도 제대로 주고 했으면 네. 그래도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저 중학생 정도 됐으면 좀 버틸 수 있었을 거거든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거는 한 사람의 그게 아니라 저 아이가 저렇게 됨으로써 모친까지 정말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가정폭력 내지는 이렇게 사실혼 상태, 동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이게 가정 내의 일이니까 우리가 사생활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공권력이 이런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의젓한 아들 어땠는지 그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저 인간이 와서 또 때리고 갔다면 또 열받아서 또 파출소 신고하고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애가 다 멍든 거 보니까 이거는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보호 안 된 이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이 제주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계속 지적했는데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의 책임은 절반은 저는 경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CCTV를 이제 2대를 설치했다는데 이것도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녹화라는 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뭐 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이 워치도 그거 지급이 안 돼가지고 당장에 달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피의자가 사실상 보복 범죄를 많이 했던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과가 이미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보복 이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방송 용어가 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최고수의 처벌을 받아서 이 16살 어린애 좀 한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좀 나올까요? 저는 좀 전향적인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신상 공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열리지도 않았다. 이런 피해자 측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범행의 이 방법이라던가 이 범행의 어떤 우발성, 계획성 이런 부분보다도 범행 대상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는 점을 네.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해서 추후에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의 여지를 막는 게 훨씬 더 공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피의자가 유치장에 잡혀 들어와 있는데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들어가서 같이 밤을 샜다고 해요. 이 피의자는 누워서 잠을 자고 경찰관은 옆에서 밤새 지키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변호사님?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제 자해를 했다고 해요. 피의자가 자해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자해를 막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사실 경찰관들은 벌을 서는 거죠.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이제 피의자는 누워 있는데 뭐 누워서 자는 척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자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데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요소, 어느 쪽의 인권 침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논의하는 내일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 심각해졌죠. 동아미디어그룹과 제너시스 BBQ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취업만이 정답은 아니라며 창업으로 스스로 서는 젊은이들을 여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치킨 배달 포장 전문 매장. 25살 청년 문정곤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초 창업한 곳입니다. 8평 남짓한 작은 매장엔 계산대와 조리대, 냉장고가 전부. 하지만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꿈꾸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러고 사실 부모님도 은퇴하면 차리는 게 치킨집이지 않냐 만류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제는 좀 떳떳하게. 38살 염현석 씨는 현재 6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것을 사업을 키우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내 몸을 안 움직이고 배달 대행에 그냥 인건비 쓴다 하고 투자를 하자. 배달을 하지 않는 시간에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창업으로 스스로 서는 청년들이 많아지도록 동아미디어그룹과 제너시스 BBQ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힘을 보탭니다.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치킨 배달 포장 전문 매장을 운영할 2030 세대 200팀 400명을 선발해 팀마다 약 8천만 원 상당의 점포 개설 비용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30일까지 접수를 받는 이 프로젝트는 대표자가 만 19살에서 39살이면 2인 1조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정된 200팀은 다음 달 18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여미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업과 성공을 꿈꾸는 열정 넘치는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완성형 자립을 돕는 특별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동아미디어그룹과 제너시스 BBQ그룹, 취업 매칭 플랫폼 잡다가 이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울을 대표하는 거대 상권도 코로나19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코로나19가 상권을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평론가님, 네네. 창업도 어떤 이런 배달이 대세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창업 생태계는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 자체가 이제 골목 상권을 좀 살리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고요. 실제 통계를 봐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도 이제 동네 상권이 조금 더 매출이 좀 더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집에 이제 거주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배달업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쪽이, 그다음에 소상공인 어떤 먹거리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소상공인의 트렌드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바뀌고 있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런 트렌드 알고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배달 전문점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세 가지요. 예, 그렇죠. 1인,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그다음에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소규모 창업에서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이런 세 가지 트렌드를 잘 묶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ESG라고 보통 얘기하죠.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이런 제너시스의 BBQ 그룹이 이번에 이런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말 그대로 물고기 현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잡는 법, 그렇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장사하는 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은 BSK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 키친의 좀 약자인데 네. 이런 BBQ의 스마트 키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오픈형 키친에서 실제 조리도 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준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비 집기 일체가 구비된 BSK 매장과 이 초기 운영자금 등 총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창업 프로그램인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에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청년의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청년이잖아요. 딱 그러다 보니까 만 3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만 39세 이하만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표만 만 39세 이하면 되고요. 이게 2인 1팀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현실성에 녹여져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요즘에 가족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가족끼리 같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표는 말 그대로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고요. 파트너로 일하시는 분은 부모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 현실성을 잘 반영했다. 그래서 대표만 청년이면 된다. 만 39세 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창업 비용 지원도 해주고 이런 말이 솔깃해지지만 단순히 매장을 차려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까도 궁금한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소개하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해요. 그럼 작가로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창업 요번에 그 프로젝트가 일정이 굉장히 7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 명령 역량 검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학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뭐 학력 지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이런 AI가 공평하게 뽑아서 이분들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죠. 공의, 공정 이런 것이 담보되어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번에 BBQ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생각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청년이라면 이번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지원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원서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꼭 청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BSK 매장 설치 비용은 물론 뭐 이렇게 임차 보증금과 초기 운영자금 총 8천만 원에 이르는 창업 비용을 전액 청년에게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고요. 30일까지 접습니다.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이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공모가는 39,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청약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사격 황제 진종호가 이번 주 화요일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 출격합니다. 앞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 본선에선 결선 진출에 실패해 아쉬움을 삼켰었죠. 한국 선수로 역대 최다인 7번째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진종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도 이번 주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인데요. 한은의 분석대로라면 2분기에서 4분기의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일 때 연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합니다.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인 김광현이 이번 주 목요일 클리블랜드전 선발로 등판합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시즌 7승에 도전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호투를 펼친다면 7월의 투수 수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홍앵커 오늘도 그냥 뭐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인데요. 낮 기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고요. 광주와 대전은 35도입니다.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와 비슷하거나 웃돌겠는데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네, 해가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최대한 실내 머무시고 채널A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시원한 소식 없습니까? 네, 일부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강원도 내륙과 산간, 경북 북부지방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날씨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도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침부터 기온 25도를 웃돌고요. 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